김성환의 시사야.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에 이른바 핑크타이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핑크타이드 물결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중남미 지역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칠레 대선에서 35세. 네. 뭐 좌파 우파 나누기 참 이거 표현은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네.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외신에서는 네,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으니까요.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그렇습니다. 1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치러졌는데요. 네. 여기서 좌파 연합 존엄성을 지지한다에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55.9% 정도를 득표해서 44.1%를 얻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칠레에서는 2018년부터 그동안 보수당의 피네라 대통령이 집권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예, 이제 이 집권이 3월 11일에 끝나게 되면서 이제 3월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지금 올라서게 됩니다. 이번 대선은 좌파, 극우파 후보가 결선까지 접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칠레 역사상 가장 양극화된 선거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양극화가 뚜렷해진 건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그래서 지금 칠레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어서 3만 8천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경제가 6% 넘게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치 후보의 승리는 칠레 사회의 근간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남긴 불평등, 또 격차에 대한 변화의 열망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칠레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3,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50만 원 정도입니다. 네. 이게 중남미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네. 높은데 문제는 칠레 인구의 45%가량이 빈곤층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양극화가 심한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칠레에서 2019년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기억나요. 그렇죠. 칠레 서민층이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의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이 30페소, 우리 돈으로 한 50원 인상된 것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그 이후에 교육, 의료 같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에 대한 대규모 시위로 정말 확산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칠레가 피노체트 전 정권 당시에 만들어졌던 신자유주의 성격의 헌법을 고치자,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우파가 그때 의석을 많이 잃었고요. 좌파 연합, 중도 성향, 원주민 공동체 정당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헌법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역시 우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심하고 경제 역성장, 실업난, 이게 중도 우파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칠레 우파는 좀 힘을 잃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복지국가 실현을 강하게 주장해온 이제 당선자죠. 보리치가 올해 들어서 대선 후보로 떠오르게 됐는데 승리한 지 이제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네.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발상지였지만 이제는 무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인권, 기후 위기, 무상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약속을 내놔서 좀 과거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 선거가 젊은 층과 노년층 간의 세대 대결의 성격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지지자들이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될 보리치가 불러올 세대 교체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우르주아 메릴랜드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칠레의 젊은 층인 18세에서 35세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감소를 했다, 이 점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층이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렇게 젊은 보리치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지하철 요금 때문에 막 폭동 일어나고 시위 일어났을 때가 떠오르는데, 네, 거세게 시위가 있었죠. 국민들 막 조롱하는 대통령 부부가 그런 글 올리고 막 이래서 더 막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칠레가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장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좀 친미 성향도 강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른바
뭐 핑크타이드라고 얘기했지만 칠레 다른 국가들한테도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미 이제 그런 물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6월에 이제 올해 6월에 페루에서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좌파 자유페루당의 후보였던 페드로 카스티오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대통령이 시골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신인이었고요. 사회주의자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꺾은 상대 후보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고 우파의 후보였던 게이코 후지모리였습니다. 이 인물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이 인물을 꺾고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카스티오 대통령이 유명해진 게 2017년에 있었던 교사 총파업 시위를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선 유세 당시에 부유한 나라에서 더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면서 정치 경제 개혁,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 같은 것들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페루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받아서 국내 총생산이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한 10% 정도가 빈곤에 빠질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페루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정당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의석수는 좌파 정당보다 우파 정당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은 이렇게 이쪽 좌쪽에서 나와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실현이 될 것이냐, 정정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당선 때부터 나왔는데. 그 지금 안 그래도 뭐 의회에서 탄핵 제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카스티오 대통령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이 페루발 좌파 정권 등장이 이웃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6월부터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니카라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11월 7일에 있었거든요. 그 니카라과 대선에서 좌파 집권 정당이죠.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집권을 했던 인물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된 건데 니카라과는 좌파 정권으로 새롭게 교체된 건 아니고요. 좌파 성향의 대통령 독재가 계속 이어지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오르테가 대통령도 좌파로 분류가 되는데 반미 좌파 게릴라 지도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84년에 집권을 했다가 경제가 안 좋아서 민심을 잃고 90년에 재선에 실패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2007년에 재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헌법을 막 바꿨어요. 연임 제한하는 규정도 철폐가 됐고 그리고 친정권 세력을 동원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는데 2017년부터는 부인인 무리오가 부통령입니다. 이번에도 또 부통령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EU들은 정적들이 다 제거된 상황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르테가 정권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과 비슷한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 남미 지역하고 중미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그 중간을 이렇게 있는 데가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얇게 이어지는데 지금 니카라가 온두라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멕시코 아래에서부터 파나마 운하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이 지금 각자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두라스도 역시 니카라과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11월 28일에 온두라스에서 대선이 치러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오마라 카스트로 자유재건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냐면 2009년에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됐던 셀라야 전 대통령 부인입니다. 남편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온두라스로 돌아와서 좌파 정당인 자유재건당을 만들었는데요. 대통령 단임제였거든요. 그래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니까 이 부인이 이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2번은 실패를 했고 3번째 만에 이제 온두라스의 대통령이 됐는데 온두라스에서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고요. 12년 만에 좌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만에 좌파가 돌아왔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 카스트로 대통령도 대선
대선 기간에 공약한 게 지금 범죄랑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네.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걸 표방하면서 부패 척결,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낙태 합법화 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로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부에서는 중남미 좌파 물결이 다시 거세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축출됐던 것도 당시에 좌파 그러니까 예전에 좌파 물결을 처음에 이끌었던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하고 네. 정치적 동맹을 맺었었거든요. 예. 여기에 불만을 품은 군부가 반발해서 쿠데타로 축출을 했었던 인물인데 지금 그 부인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온 거니까 다시 좌파적인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상징적인데 네. 이른바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그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네. 정권을 뒤엎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전 대통령 네, 들어서고 난 다음에 2000년대 한 2010년 뭐 네. 그 무렵까지 네, 중반까지 그랬죠. 중남미가 다 좌파 네네. 물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핑크타이드라고 네네.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이제 중남미 각국에서 우파나 극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좌파 정부들이 속속 들어섰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등이었어요. 이게 네. 중남미 전체로 확산이 되면서 2011년경에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땠냐면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좌파로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때 분홍색 물결이다, 핑크타이드다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극좌인 소련식 공산주의가 아니라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라 좀 색깔이었다. 그래서 분홍색에서 네. 핑크타이드가 레드타이드가 아니라 핑크타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중남미 지역에서 지금 좌파 정권이 잇따라 또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핑크타이드 2기가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2014년, 2015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의 좌파 정권들이 그때 우파에게 정권을 많이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도 않았고 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기도 했고 저성장, 뭐 불평등 문제는 뭐 다 공통된 문제고요. 특히나 코로나19 대처하는 데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보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파 정권에 실망을 해서 국민들이 좌파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데 이게 2018년에 멕시코에서 89년 만에 첫 번째 좌파 정권인 오브라도르 정권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이걸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도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권이 돌아왔고요. 작년에 볼리비아에서도 정권이 넘어갔고 올해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이렇게 다 좌파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제 선거들이 있어요. 5월에는 콜롬비아, 10월에는 브라질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현 시점에서 우파 정권이 아마도 패배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봄부터 이어졌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결국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빈곤도 심화되고 불평등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좌파 정권으로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콜롬비아가 그동안 한 번도 좌파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없거든요. 친미국가 그렇죠. 불려요. 제일 친미 성향이 강한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그 좌파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정말로 이 굉장히 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고 네네. 지금 브라질 대선에서까지 좌파가 승리한다면 정말 핑크타이드가 완전히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예민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미국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정치색이 다르거나 네. 성향이 다른 국가들이 연이어 거기 들어가면 그렇죠. 그럼 이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이런 핑크타이드 물결의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 네. 세력을 또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온두라스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온두라스 대선에서 이 카스트로 당선자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수교를 해서 투자를 좀 대규모로 유치하겠다. 이게 주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면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 미국의 압력 때문에 온두라스와 대만 간에 지금 단교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파장이 좀 크게 일었었고
있었고요. 그리고 1차 핑크타이드 때는 중국이 중남미 원자재의 최대 수입국이었어요.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펼치면서 네. 중남미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를 지탱해 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고 돈풀기 정책으로 각국의 재정이 파탄이 나니까 2015년쯤부터 남미 주요 국가의 자유주의 우파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된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예.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서 남미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 틈을 파고들게 된 거죠. 그래서 중남미 우파가 그래서 세력을 잃게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작년부터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민생고가 각국에서 심해지니까 각국 국민들이 좌파가 펼쳤던 복지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차 핑크타이드를 불러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럼 좀 달라지나 했는데 지금 미국도 국내 팬데믹이 심각하고요. 경제 인플레이션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국내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바쁩니다. 그리고 남미발 불법 이민자를 여전히 막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그래서 이렇다 할 중남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 주민들이 또 실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중국은 이 틈에서 대만 수교국들을 굉장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남미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대남 그래요? 수교국이 이제 네. 한 15개 국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 독립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대만 단교를 본격 추진을 해서 그 이후에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랑 중국이 수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 초에 니카라과와 다시 수교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이제 온두라스가 대만 수교국인데 이 국가랑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에 대해서 굉장한 외교적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역점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중남미 국가들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백신 공급이 미흡하니까요. 네.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제안을 했고 그래서 1999년 예전에 핑크타이드 때만 해도 남미 모든 나라의 여교의 최대 교역국이 미국이었는데 네. 지금은 대부분이 중국으로 바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중남미를 놓칠 수 없는 게 예. 과거에 구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하길 원하고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라든가 쿠바, 니카라과 같은 반미 좌파 독재 국가에 대해서 경제나 안보 지원을 하면서 적극 공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불편해지겠는데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뭔가를 지금 나서서 도와주기엔 자기들도 지금 굉장히 여력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이 점을 여기면서 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남미 지역에서는 제일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네. 경제 규모도 제일 큰 네네. 국가가 브라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만약에 이른바 좌파 정권이 네네. 들어서면 진짜 불편하겠는데요. 좀 그렇죠. 갈등의 요인들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인 다테아폴라가 17일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한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좌파인 룰라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48%의 지지율을 얻어서 22%를 얻은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누르고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48%대 22%면 정말 격차가 엄청나게 그러네요.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룰라 전 대통령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2018년에 부패 혐의로 수감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에 석방이 됐고요. 대법원이 올해 유죄 판결을 무효로 처리를 해서 내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반면에 보우소나루 지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악화됐고 코로나19 문제에 정말 지금 충분하게 대비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거 그렇죠. 백신 안 맞아도 된다 네. 그랬다가 또 감염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계속해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인기가 정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사망자가 거의 전 세계에서 3번째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가 크거든요. 근데 심지어 1, 2위만 내년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할 수 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국정평가에 대한 부정 의견이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에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좌파가 힘을 잃었었잖아요. 네. 근데 보우소나루 정부가 지금 실정을 펼쳐서 다시 좌파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그랬어요. 아마존 다 그렇죠. 불태워서 네. 밀 재배한다, 옥수수 재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추세에 말씀해 주셨는데 중남미 극우 정치가 완전히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브라질 대선에서 좌파가 승리한다고 해도 보수나루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미국을 봐도 지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같은 성원을 보내고 있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나루 대통령을 비롯한 극우를 계속 응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남미 좌파 정권이 돌아온다고 해도 집권 이후에 경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극우 또 우파로의 정권 교체가 언제든 다시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정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매번 쿠데타 일어나고 또 정권 또 바뀌고. 네, 네, 맞아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